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10월 29일 두산 엔더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2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5% 상승하였습니다. 양증시 이제 모두 약하게 반등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보합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 1170억 매도를 하면서 오늘도 추가적인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178억 매수를 했고요. 사실상 오늘 수급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00억 정도 매도, 기관 투자자가 11억 매수를 하면서 코스닥은 마감이 되었고 740포인트 정도 유지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2600선을 유지하면서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크게 지금 변동이 없는 상황이죠. 차트는 계속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 오늘도 매도했고요. 4일 연속 매도를 하면서 1조 2천억 가까이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코스피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이탈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는 주고요. 그 대선에 대한 전후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는 이 우리나라 증시에 좋지 않은 이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탈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진행이 되었고 사실 뭐 특별하게 계속 진행이 없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바닥 라인 근처까지 왔다가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뭐 여기서 좀 반등을 했더라도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내려왔고요. 평소에 이제 세기형으로 수렴하던 그 패턴보다도 훨씬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850포인트까지는 좀 유지를 해줬던 그런 지수였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지수가 낮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그렇게 많이 풀리지도 않았고 여전히 금리가 높은 상태이고 여차하면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그런 이제 높은 이자에 대한 그런 트리거로 이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장성을 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코스닥에서 약하게 매도했고요. 전날 많은 매수를 하고 연이어서 매수를 하진 않았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 지금 별다르게 변화 없었고요. 그래서 뭔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니케이라든지 다우 나스닥은 좀 올라갔고요. 크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반등을 했습니다. 상해 조합은 1% 가까이 떨어졌고요. 마찬가지 지금 이제 증시 전체가 좀 상방으로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그런 어떤 이슈에 의해서 다시 끌어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역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조건 올라간다고 좋은 상황은 지금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달러도 이제 1386원 정도로 마감이 되었고 계속 높게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결과가 누가 당선이 되었던 간에 결국에는 대선에 대한 이 엔딩이죠. 대선이 끝남으로써 새로운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동안 이제 대선에 집중되었던 그런 지표들이 차익 실현으로 떨어지거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환율이 급등한 것 중에 하나가 있고 환율이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다음 주에 11월 5일까지는 이 강세가 유지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는 환율이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지표들 좀 확인을 했고요. 지수 선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지금 미국 증시 약하게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증시도 한 보합 수준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크게 뭐 오늘 변동 없고요. 최근 뭐 계속해서 이렇게 미국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는 보합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이제 유지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미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다우도 굉장히 높게 지금 지수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대감이 꺾이는 순간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서서히 생각할 때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제유가도 68달러 수준이고 전년가스는 2.8달러로 국제유가는 어제보다 조금 올랐고 전년가스는 좀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천연가스는 평소보다는 좀 높은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고 국제유가는 뭐 70달러 근처에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채권금리는 4.3% 반등했고요. 지금 이제 0.47%도 올랐습니다. 결국엔 4.3%대로 진입을 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바닥 라인을 다지면서 이제 전고점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 확실히 유지가 되었었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4.3%까지 국채금리가 치솟아 버리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장금리가 높아졌을 때는 기준금리를 떨어뜨리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다음 주 마찬가지죠. 환율과 마찬가지로 다음 주 시장 이후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시장은 견고해 보이지만 뭔가 이제 이 하락이 없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대선 이후가 사실 그렇게 이 경제에 대한 이 전망이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금리가 이제 떨어지더라도 사실상 여전히 고금리이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 체감상 고금리다라고 느낄 정도의 금리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팍팍 줄이자니 물가가 다시 상승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러한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고 경기가 침체되지 않는 선, 물가가 다시 오르지 않는 선에서 아주 절묘하게 금리를 조절하고는 있지만 이게 한순간에 그 균형이 틀어졌을 경우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여전히 이 경기가 연착륙할 확률에 우리가 모든 걸 베팅하기에는 좀 위험한 시기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또 연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는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또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은 우리가 급하게 움직일 필요도 없고 거기에 올인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를 하면서 같이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50원 상승해서 2.1% 상승했고요. 21,8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장중 내내 이제 상승으로 유지가 되었고요. 코스피는 이제 좀 하락하다가 마지막에 반등을 했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상승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증시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확실히 두산에너빌리티가 혼자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관련 이 같은 테마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긴 하겠지만 확실히 좀 단기간에 힘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거래량과 그런 흐름 자체가 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거래는 뭐 평소보다는 좀 줄었죠. 뭐 몇만 주씩 마지막까지 밀어붙이면서 좀 진행이 되었다면 오늘은 조금 이제 힘을 빼면서 마감이 되었고 21,85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별 거래량은 1,190만 주로 전날보다 더 증가를 했고 상승폭은 줄었지만 꾸준히 거래량이 일정 이상 유지가 되면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22,000원 근처까지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 그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 그날 이제 주가를 장초에 쫙 올렸다가 쭉 떨어뜨리면서 사모펀드라든지 투신 투자자에 대한 그런 차익 실현 물량으로 쫙 빠지는 그런 실망감이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그 자리까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뚫지 못하고 있던 21,500원을 지금 이제 벽을 뚫고 오늘은 나간 날이고요. 그게 이제 추가로 이제 뚫으면서 고점을 갱신을 하는 시기가 이번에 진행이 될지 아니면 좀 더 이제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할지는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결국엔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고 지금 언제 올라가느냐 언제 치고 나가느냐는 전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기업을 봐왔고 이 기업이 이 성장해 나가는 그 상황, 그 다음에 그 성장성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그 상황을 꾸준히 연이어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제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이제 평소보다 이제 좀 확실히 늘어서 좀 진행된다라는 게 이 추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10월 29일이죠. 그래서 10월 30일, 31일이 수요일, 목요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마감 때 이러한 추세로 진행이 된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더 올라가서 31일을 마지막으로 장식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움직임이 이제 일시적으로 월 말에 이제 집중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아니면 11월 달도 계속 그런 강세가 나타나면서 MSCI 리밸런싱에 대한 그런 이 지분 확보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좀 천천히 템포를 가져가면서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뭐 이평선은 더 볼 것도 없죠. 네, 이미 이평선이 삼지창 모양으로 벌어지면서 전형적인 상승 차트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음운구름 완벽하게 돌파하면서 장기 이평선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끝없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90만 주 매수를 했고요. 지금 뭐 전날 200만 주 매수 이후에도 계속 많은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33만 주 매수를 하였고요.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코스피에는 진행되고 있지만 코스피를 별개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금융투자는 매도를 하고 있지만 다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 수신은 18만 주 오늘 또 매수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24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확실히 연기금 투자자는 최근에 두산에너빌리티를 좀 많이 매수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얼추 이렇게 보더라도 10월 14일 중순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2주 동안 200만 주 이상을 매수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투신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200만 주 이상을 단기간에 쓸어 모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뭐 200만 주가 아니라 거의 뭐 1000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상당히 많은 물량을 지금 다시 매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의 뭐 어떠한 특정한 기술력,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이슈 이렇게 하나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이 글로벌 투자자들이 두산에너빌리티가 포함된 에너지 테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에너지 테마에서의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술력과 시장에 대한 그런 이 장악력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 그럼 제조 인프라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된 자만이 이제 그런 시장을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고 글로벌 IB 은행들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지금 오늘도 117만 주를 장중에 매수를 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장중에 이렇게 많은 매수를 진행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는 한 주고 10월 달로 끝날 게 아니라 11월에도 힘을 받아서 좀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이제 변수는 이제 11월 5일에 다음 주죠.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온 뒤에 이제 과연 세계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보고 공매도 잔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전날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만주 정도 상환이 되었고, 크게 뭐 일별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오늘도 크게 거래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의 대차 잔고는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아서 나오진 않은 것 같고요. 뭐 거의 상위 상환 종목에 위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전날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130만 주 정도로 대차 잔고는 유지되었을 것 같고,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원에 아까도 보았듯이 골드만삭스가 또 매수를 해주었고, 지금 뭐 20일 평균을 해보면 골드만삭스가 700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했고, 오늘도 130만 주, 110만 주 매수했기 때문에 합치면 거의 800만 주죠. 골드만삭스가 20일 동안 800만 주를 쓸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수준이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하고 있다. 지금 단순히 공매도 쇼커버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공매도 수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잔고가 그렇게 쇼커버링 할 만한 잔고도 이제 없었습니다. 근데도 이렇게 막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 현물이 그냥 들어오고 있고, 두산에너빌리티에 좀 이제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 상세도 보시면 외국인 추정 물량과 당일 물량 동일했고요. 오늘도 90만 7천 주 매수가 되었고 22.77%까지 보유율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매수를 진행해 준데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이전에 잠깐 더 올라가는 듯 하면서 이렇게 툭 떨어졌다면 지금 이제 그것을 끝내고 다시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상황이죠. 지금 이 정도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외국인 투자자 보유율이 거의 역대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고요. 이전 과거에도 이렇게 20%, 23%까지 외국인 투자자 보유율이 증가했던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물량을 이렇게 유입을 하고 있다. 주식수가 많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은 단순히 주식수가 많더라도 결국에는 그만큼 많은 물량이 들어와 주고 있고, 결국에는 23%까지 벌써 4분의 1 정도의 수량이 외국인 투자자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 살펴보았고요. 종목에 대한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어떻게 계획을 할 거고, 어떤 이 에너지원을 건설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결정하는 그런 계획이죠. 그게 이제 국회에서 계속 정쟁으로 왈가왈부하면서 끝까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이제 국감이 끝나고 내달 7일, 11월 7일에 국회 보고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대로라면 국회 보고가 끝나고 연내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지금 이제 주요 내용은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원자력 발전을 대형 원전을 최대 3기와 소형 모듈 원전을 이제 4개의 모듈을 짓는 그 계획을 이제 추가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라고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제 뭐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줄이고 원전 에너지를 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 최대 3기와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 1기를 해봤자 결국에는 합쳐도 한 4기가와트 수준이거든요. 이 4기가와트를 가지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었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2035년, 2040년의 총 에너지 수급이 상당히 이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4기가와트 수준이면 사실상 뭐 1%도 되지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너무 이제 좀 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닌가. 3개와 1개를 추가해서 마치 신재생에너지가 비중이 엄청나게 줄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용량만 비교를 해보면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원전 에너지는 이 정도로 늘리지만 지금 해상풍력 100기가와트 늘리고 태양광은 20에서 30기가와트 늘린다라고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것만 비교하면은 사실 크게 우리가 어떤 게 지금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저렇게 공격할 건덕지도 되지 않는 거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도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죠. 2038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32.9%까지 늘리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이 에너지 정책이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32.9%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2038년까지, 지금 2025년이죠, 이제 시작이면 25년에서 38년까지 약 14년 정도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 14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32.9%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 이 수량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재생에너지를 지어야 되거든요. 건설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죠?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건설을 하고도 그 에너지를 잘 활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왜냐? 송전선이 부족하고, 그죠? 송전선 부족하고,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ESS 저장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송전선 지으려고 하니,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진행되지 않는데, 또 저 신재생에너지를 늘리자고 하는 그쪽에서는 송전선에 대한 건설을 주민의 수용성을 더 점수를 높여서 오히려 더 건설을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뭐가 중요한지를 지금 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재생에너지의 비중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용량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효율을 높이고 가격을 다운시켜서 이제는 우리나라에 맞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최대한의 이제 최소한의 발전 용량을 지어서 최대의 효율을 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마구잡이로 그냥 효율도 안 나오는 거 계속 용량만 늘려가지고 이 비율을 맞추겠다라는 그런 조삼모사식, 그죠? 탁상공론의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 주차장에 뭐 태양광 패널 이렇게 뚜껑 만들어서 원전 3기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하죠. 이게 뭐 당연히 취지도 좋고 그늘 생겨서 우리에게도 좋고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단순히 이걸 총 용량을 합해가지고 효율을 곱해서 생산량을 추정하는 그 자체가 맞지 않는 방식이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이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수요원이 있어야만 이 태양광이 지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인즉슨 휴게소에서 전기차 충전을 직접적으로 계속 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태양광 패널은 무쓸모가 된다. 그러면 이제 사용하지 않는 전력을 어디에 저장을 해야 될 텐데 그 저장을 하기 위한 시설과 그 다음에 남는 에너지를 뭐 수도권으로 보내거나 주변 도시로 보내야 될 텐데 그렇게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 비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 이러한 분석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따진다면 결국에는 에너지의 경제성을 비교할 수밖에 없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를 따졌을 때는 지금은 원자력 에너지가 적절한 비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전 세계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무작정 원전 에너지 늘리자는 것도 아니죠. 70%까지 달성했던 그런 프랑스는 굉장히 극단적인 거고요. 우리나라 지금 35% 수준입니다.
그 35%도 많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반도체도 잘하고 자동차도 잘하고 선박도 잘하고 철강도 잘하고 2차 전지도 잘하고 이러한 국가가 없거든요. 이러한 제조력이 뛰어나고 제조 공장이 많고 제조 산업에 이 인력들이 많은 국가가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국가이고 그렇게 특별한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력에 대한 이 경제성이 필요한 국가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다른 나라와 전력 시스템을 완전히 뭐 동일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은 사실 맞지 않다. 그렇다고 지구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탈탄소에 대한 기조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선택되는 게 지금 11차 전력 수급 개방 계획에 들어간 원전 에너지와 SMR 그것도 조금 넣었죠. 그래서 이제 태양광과 신재생도 늘리겠지만 이제는 원전 에너지를 같이 섞어서 경제성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수급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자 라는 뜻에서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좀 직접적인 얘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에너지 시장 입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흐름 자체가 전 세계에서는 지금 향해 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계속 이렇게 정쟁으로 아직까지도 어떠한 특별한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채로 계속 싸우고 있냐. 이게 굉장히 안타까워서 좀 오랫동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나라가 또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해상풍력 특별법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해상풍력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고 있고요. 향후 이제 이 10년 동안은 해상풍력에 대한 단지가 하나 둘씩 착공이 되어서 굉장히 빠르게 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도 그 입찰 시장이 열릴 거고요. 이렇게 이제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는 그 해상풍력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거기 이제 인허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만들고 관련 산업 지원 규정과 그 다음에 체계적인 합리적인 그런 사업 입지 조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이 진행을 좀 좋게 만들도록 그죠?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밀어주겠다라는 그런 법안입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뭐 여야 할 거 없이 정쟁에 활용되지 않은 채로 통과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이제 연내에 통합된 그런 법안이 나올 것으로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력만 하는 게 아니죠. 원자력을 주로 기자재를 생산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원자력 테마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의 테마들도 상당히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해상풍력이고 이러한 터빈 생산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지만 이러한 이 공사를 진행하는 EPC라든지 그다음에 OEM을 하는 그런 업체는 두산 지오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젝트 수행은 두산 지오솔루션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또 기회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고 우리 운용이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신재생에너지의 사업 추진 MOU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건 또 해상풍력이 아니라 지붕형 태양광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ESG 지붕형 태양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향후 신규 사업 개발에도 협력 관계를 이어나갈 건데 요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붕형 태양광 설치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하겠다라고 공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자회사인 두산 지오솔루션을 통해서 사업의 개발 및 제반 인허가, 엔지니어링 등 대표 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산운용은 사업 재원 조달과 자문 및 펀드 조성을 통해서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대를 지금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금 확보를 위한 그런 MOU 체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업의 진행을 노하우를 얻기 위한 그런 노하우성의 협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태양광도 하고 해상풍력도 하고 원전 에너지도 하고 가스터빈도 하고, 그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수소에너지도 진행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한번 소식이 나왔는데, 울주군에서 한수원과 원전 연계 청정수소 생산 실증 사업을 이제 유치를 합니다. 수소하면 지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생각이 되죠. 이미 이제 해상풍력을 통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제주도에 수소 실증 단지를 구축해서 지금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본사 창원 공장에는 수소 액화 플랜트가 완공이 되어서 액화 수소를 블루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연계 수소 생산도 마찬가지 두산에너빌리티가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이 수소를 생산했다면 수소를 저장하고 수소를 저장했던 데서 다시 크랙을 시켜서 빼내는 그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소를 생산해서 수소를 통해서 발전을 하는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을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이 수소 사이클의 경제가 성장을 했을 때 두산에너빌리티의 위상도 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뭐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2024년 10월이지만 적어도 이제 2028년 정도는 되어야지 이 수소 경제가 어느 정도 보일 듯 말 듯 한 느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SMR도 지금 와서야 이제 착공에 들어가고 엄청 시장이 성장하고 파운드리 역할로서의 진행을 한다라고 했지만, 그 얘기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언급이 되어 왔었거든요. 수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갈 거다. 그래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계속 주목해 볼 만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원전 개발 가속도가 지금 심상치가 않죠. 그래서 DB금융투자증권에서 지금 보고서를 발행을 했는데, 탄소 중립에 필요한 전력 수요가, 그죠? 탄소 중립을 위해서 또 이제 기저에너지원이 또 필요하고, 그 기저에너지원이라는 것은 석탄과 그 다음에 LNG와 같은 그런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를 탈탄소로 탄소 생산 없이 이러한 똑같은 성질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게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원전 에너지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전력 수요가 지금 또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데, 하필 AI와 같은 그런 하이테크죠. 하이테크의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적은 이 면적의 영역에서 많은 에너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전력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죠. 재생에너지로 커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원자력이 필요하다, 영양이 필요하다, 일정 수준의 이 에너지 비중이 원전 에너지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시선 변화로 탈원전은 지금 좀 폐기가 되는 상황이고, 이제 원자력 에너지원을 배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에너지 기구라든지 그런 전 세계적인 국가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글로벌 펀딩이라든지 혹은 이제 금융은행들이 이 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이 이제 전력 수요로 증가가 되는데, 이 전력 수요 증가가 단순히 에너지 총량을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죠. 원전 에너지를 다 없애고 태양광으로 그 총량을 채운다고 한들 그 태양광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동안 꾸준히 고밀도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태양광은 이제 낮에는 뭐 그렇게 이제 힘을 받아서 발전을 할지 몰라도 밤에는 일단 이제는 전력 수요가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밤에도 AI 데이터 센터는 돌아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낮에라도 뭐 비가 오거나 햇빛이 약해지거나 하면 들쭉날쭉한 에너지 시스템을 보이기 때문에 그거 또한 문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가을에 태양광이 효율이 가장 좋은데,
그 R200을 한답시고 이제 그런 유럽의 국가들의 태양광을 통해서 전력 수급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표를 한번 우리가 본 적이 있었죠. 근데 그 표를 보면 계절에 따라서 피크 치고 떨어지는 그 움직임이 굉장히 컸다. 이 낙폭 차이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가 이제 100%라고 치면 이 태양광을 통해서 100%가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 태양광으로만 해도 다른 에너지는 필요 없다. 재생에너지만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이 피크만 딱 그 지점만 본 거고 이렇게 이제 피크에서 떨어졌을 때 이 공백을 뭘로 채울 거냐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질문이 결국에는 답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뭐 아무리 마이크로 그리드를 써서 효율을 좋게 만들고 ESS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어서 한다고 한들 이 많은 용량을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다 다 담는다? 그것도 무리가 있을 뿐더러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전력을 제때제때 공급해주고 이 어디에 분배를 할지 정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전 에너지가 관심받게 되는 데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더라라는 것을 주목을 하는 거고 정부 차원에서 SMR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그 결과 어제도 뉴스케일 파워가 또 사상 최고가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밤마다 이 미국 주식 시장을 한 번씩 보실 텐데 이 뉴스케일 파워가 어제 22달러를 돌파를 하였고 시간의 프리마켓은 지금 떨어지고 있지만 22.24달러까지 N자로 완전히 그냥 치고 나가버렸습니다. 이 뉴스케일 파워 관련된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때 상장했을 때도 큰 이득을 보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상장가보다 2배 이상 지금 또 뛰어버렸고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뭐 SMR 정말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는데 정말 이렇게 크게 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만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장도 확대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가 곧 이제 수주 소식을 들려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자재 발주를 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모로 상황 좋고요. 네, 변수라고 한다면 시장에 대한 변수, 다음 주 대선 전후로 해서 변수가 있을지 그런 것들 이제 조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만 본다면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합병에 대한 이슈는 뭐 내일인가요? 금감원에서 이제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 금감원에 대한 의견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차분하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